애구구 내 새끼, 우리 떡두꺼비 같은 장손. 할미가 100억짜리 건물 싹 다 물려줄게. 내 재산은 오직 진짜 핏줄을 이은 우리 장손한테만 간다. 어디서 감히 딸년들만 낳은 것들이 쳐다봐. 샴페인 잔을 든 시어머니가 콧대를 높이며 소리쳤습니다. 딸만 둘 낳았다는 이유로 10년을 짐승처럼 부려먹힌 며느리. 그런 며느리가 화려한 잔치상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아니, 미쳤냐? 어른 앞에서 무슨 짓이야? 봉투에서 쏟아진 종이 맨 위에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친자 불일치. 어머니가 매일같이 물고 빠는 그 귀한 장손 말이에요. 어머니, 그 귀한 장손. 진짜 핏줄 맞으세요? 어디서 굴러먹던 생판 남의 핏줄인데. 뭐시? 네가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시어머니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박살났습니다. 아이고, 내 뒷목이야. 100억짜리 건물을 통째로 몰아준 그 장손이 남의 핏줄이었다니. 과연 며느리는 이 한 장의 종이를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진 시댁에는 이제 어떤 지옥문이 열리게 될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휘황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 윤지수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한가운데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봉투 입구가 벌어지면서 종이 뭉치가 와르르 쏟아졌죠. 맨 위 종이에는 붉은 도장과 함께 친자 불일치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종이야? 시동생 이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던 동서 최유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유라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재산은 오직 진짜 핏줄을 이은 장손한테만 간다고 했지. 큰 며느리가 무슨 깽판을 치려고 이래. 박 여사가 종이에 적힌 글자를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순간 박 여사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 박 여사가 목을 부여잡고 그대로 뒤로 넘어갔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흘러나왔죠. 레스토랑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그 아수라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뒤돌아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독한 마음을 먹게 됐을까요?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수와 남편 이민주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수입하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부부는 밤낮 없이 영업 현장을 누비고 다녔죠. 새벽같이 일어나 거래처를 돌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린 끝에 회사가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부는 매달 시댁에 1,000만 원씩 생활비를 꼬박꼬박 붙였습니다. 낡은 시댁 지붕도 새로 갈고 다 죽어가던 보일러까지 싹 바꿔드렸죠. 그런데도 박 여사는 지수만 보면 혀를 끌끌 찼습니다. 딸만 둘 낳은 게 무슨 자랑이라고. 쯧쯧. 명절이면 박 여사는 지수에게만 앞치마를 휙 던졌습니다. 큰 며느리가 부엌 일은 다 해야지. 어디서 손 놓고 있어. 지수는 입을 꾹 다문 채 산더미 같은 전을 붙였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가 핑 돌아도 내색 한 번 못했죠. 반면에 아들 도윤을 낳은 둘째 며느리 유라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유라가 시댁 마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박 여사가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왔어.
어이구 내 새끼. 박 여사는 도윤을 번쩍 안아 들고는 갈비며 잡채며 입에 직접 넣어 주었습니다. 유라야, 너도 어서 먹어. 몸 상한다. 지수가 부친 저는 거들떠도 안 보면서 말이죠. 지수 부부가 붙여준 돈으로 박 여사는 매주 백화점을 드나들었습니다. 명품 가방이며 보석을 사다가 유라 손에 쥐어주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 박 여사가 웬 변호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큼지막한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이었죠. 오늘 다들 똑똑히 봐라. 내 재산 정리할 거니까. 박 여사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100억 원짜리 상가 건물. 그걸 둘째 아들 민호 앞으로 전부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손 아비한테 가는 게 당연하지. 안 그러냐?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큰아들네는 왜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빼는 거예요? 박 여사가 물컵을 집어들더니 지수를 향해 휙 끼얹었습니다. 핏줄도 제대로 못 이은 주제에 어디서 말대꾸야. 차가운 물이 지수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젖은 얼굴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여사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건물을 받게 된 유라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좋아할 새도 없었습니다. 수십억에 달하는 세금을 낼 현금이 없었거든요. 유라는 테이블 밑에서 슬그머니 또 다른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잡고 높은 이자의 빚을 끌어다 쓰는 계약이었죠. 변호사가 절차가 끝났다고 선언하자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내일 당장 회사에 사표 던질 거야. 이제 건물주인데 뭐하러 이래. 박 여사가 손뼉을 치며 깔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텅 빈 부엌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 앞에서 고무장갑을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무언가가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지수는 곧장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빠져나가던 생활비와 공과금, 카드값, 그 모든 계좌를 하나하나 정지시켰습니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카드가 막힌 박 여사가 노발대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감히 돈줄을 끊어. 지수는 그 번호를 조용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유라가 모임에서 무심코 흘렸던 수상한 말들, 어딘가 앞뒤가 안 맞던 과거 이야기들. 지수는 그걸 한 줄 한 줄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하고만 살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지수는 흥신소 명함 2장을 책상에 나란히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을 골랐습니다. 이튿날 지수는 흥신소 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착수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쓱 밀어 넣었죠. 이 사람 뒤를 좀 파주세요. 최근 석 달치 통화 내역하고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소장이 봉투를 들어 무게를 가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짜 졸업장 의혹까지 싹 다 캐서 일주일 안에 가져오겠습니다. 소장이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의 첫 단추가 이제 막 끼워졌습니다. 건물 증여와 빚계약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라는 강남 상가 건물 꼭대기층에 으리으리한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가죽 소파에 큼지막한 책상까지 들여놓았죠. 그러더니 지수의 회사로 과일 바구니 하나를 퀵으로 보냈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시들어 축 처진 국화꽃이 과일 사이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바구니를 받아들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누가 누구 장례 치를지 두고 보자고.
지수는 바구니를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한편 민호는 한술 더 떴습니다. 증여받은 건물을 또 담보로 잡아 최고급 스포츠카를 할부로 뽑았죠. 매일 밤 강남 클럽 골목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박 여사는 박 여사대로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끊기고 회사 차까지 회수당하자 이성을 잃었죠. 박 여사는 지수의 큰딸 수아가 다니는 초등학교 정문 앞에 드러누웠습니다. 내 손녀딸 학교 다니는 거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큰 며느리가 날 굶겨 죽이려 한다. 지나가던 학부모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렸습니다. 학교 보안관의 연락을 받은 지수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지수는 먼저 겁에 질린 수아를 끌어안아 차에 태웠습니다. 그러고는 박 여사 앞에 종이 한 장을 코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우리 애들 100m 안에 얼씬도 못하시게 만드는 서류예요. 박 여사가 종이를 낚아채려 했지만 지수가 손을 휙 걷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학교 앞에 나타나시면 경찰 부릅니다. 지수가 차 문을 닫고 떠나는 동안 박 여사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가슴만 쳤습니다. 그때 유라가 외제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서 타세요. 이런 데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유라는 박 여사를 차에 태우고는 두툼한 현금 뭉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를 이렇게 박대하다니. 제가 다 모실게요. 박 여사가 그 돈을 받아들고 눈물을 찍어냈습니다. 그래도 너밖에 없다. 우리 장손 애미밖에 없어. 흐뭇한 풍경이죠. 정말로요. 그런데 이 단란함이 얼마나 갈까요? 며칠 뒤 흥신소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이 여자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경기도 외곽 모텔촌을 들락거립니다. 소장은 사진 몇 장을 함께 보내왔습니다.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요일이라. 다음 수요일 지수는 직접 렌터카를 몰고 모텔촌 근처에 차를 댔습니다. 책 넓은 모자에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여자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틀림없는 유라였습니다. 유라는 어두운 표정으로 한 남자와 마주 섰습니다. 지수는 캠코더를 들어 그 장면을 하나도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남자가 다짜고짜 유라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야, 최유라. 네가 100억짜리 건물주가 됐다며. 소문 다 들었어. 남자가 이를 드러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전과 3범의 사기꾼 강철이었습니다. 유라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 사람들 봐. 강철이 유라의 멱살을 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도윤이가 누구 새끼인 줄 알면 그 집안 발칵 뒤집힐걸. 그 건물 지분 절반 내놔. 지수는 차 안에서 성능 좋은 마이크를 창틈에 바짝 붙였습니다. 강철의 협박이 또렷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일단 이거 받아.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이야. 사채를 더 끌어다 줄 테니까 제발 입만 다물어. 강철이 쇼핑백을 낚아채 안을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아. 어림없지. 거래를 마친 유라가 불이 나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철도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꽁초를 바닥에 휙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갑을 끼고 핀셋을 꺼내 들었죠. 강철이 버린 담배꽁초와 침이 묻은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지수는 그것들을 지퍼백에 넣어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이거면 됐어. 지수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외출한 틈을 노려 지수는 시댁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조용히 도윤의 방으로 들어갔죠. 지수는 도윤이 쓰던 빗을 집어들었습니다. 빗살 사이에 뿌리째 엉킨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레 골라냈습니다. 지수는 그것마저 지퍼백에 담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지수는 곧장 사설 유전자 검사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강철의 침이 묻은 증거물과 도윤의 머리카락을 나란히 내밀었죠. 이 두 사람이 친자 관계인지 급하게 좀 봐주세요. 직원이 검체를 받아들고 접수증을 끊어주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흥신소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유라가 불법 대출 브로커를 만났다는 거였습니다. 건물을 통째로 사채업자에게 넘기려고 서류를 꾸미는 현장까지 잡혔죠. 지수는 보고서를 읽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제 발등을 제가 찍는구나. 아주 잘하고 있어. 정작 유라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오히려 시댁 식구들과 지인들을 죄다 불러 모았죠. 5성급 호텔에서 건물주 취임 축하 파티를 연다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지수에게도 번지르르한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그 초대장을 손에 들고 남편 민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쫙 펼쳐놓았죠. 강철의 얼굴, 모텔 앞에서 돈을 건네는 유라. 민준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그럼 도윤이가. 민준이 주먹으로 책상 유리를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가 깨지고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지수가 황급히 구급상자를 가져와 민준의 손을 감쌌습니다. 여보, 진정해. 지금 터뜨리면 안 돼. 지수가 피 묻은 손을 꾹 누르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날. 그 파티장에서 한 방에 무너뜨릴 거야. 민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뜻대로 하자. 이틀 뒤 지수의 휴대전화에 문자 한 통이 떴습니다. 검사센터에서 온 결과 통보였습니다. 도윤과 강철의 친자 일치율 99.9%. 지수는 그 화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잡았다. 지수는 정식 결과지를 인쇄해 금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열어 검은 정장과 구두를 꺼내 가지런히 걸어두었습니다. 파티장에 입고 갈 옷이었죠. 같은 시각 유라는 강남의 유명한 드레스숍에서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맞춤 드레스를 몸에 대보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죠. 이제 나도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는 거야. 유라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자기 발밑이 무너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죠. 파티를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약속한 날보다 일찍 돈독이 오른 강철이 사고를 쳤습니다. 유라의 새 사무실 로비까지 쳐들어온 거죠. 최유라 어디 있어? 당장 나오라고 해. 강철이 경비원들과 멱살잡이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란을 전해 들은 유라가 사색이 되어 뛰어내려왔습니다.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유라가 강철의 팔을 잡아 끌고 비상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파티만 끝나면 다 줄게. 한 번만 봐줘. 강철이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벽을 드드득 긁었습니다. 말로는 못 믿어. 건물 절반 내 이름으로 올린다고 여기 손도장 찍어. 강철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유라가 부들부들 떨며 칼날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칼 끝에 손가락이 살짝 베이며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아! 유라가 신음을 내뱉으며 그 피를 종이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상계단 위층 환풍구 안. 지수가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초소형 캠코더를 들이대고 있었던 거죠. 직원은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수에게 전송했습니다. 휴대전화로 영상을 확인한 지수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 무덤을 아주 정성껏 파는구나. 고맙기도 하지. 지수는 유전자 검사지에 이 영상까지 더했습니다. 파티장 대형 화면에 띄울 자료를 차곡차곡 정리했죠. 한편 박 여사도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지수 부부가 파티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 기강을 잡겠다며 나섰죠. 박 여사가 지수의 회사 회의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회의를 하던 한복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너 이리 와봐. 박 여사가 직원들 보란 듯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파티날 너는 손님들 코트나 받아서 옷장에 넣어. 알았어. 직원들이 민망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수가 박 여사를 향해 허리를 90도로 꾸벅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여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이 독한 며느리가 이렇게 순순히 나올 줄은 몰랐던 거죠. 진작에 이럴 것이지. 박 여사가 의기양양하게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동네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글쎄 그 콧대 높던 큰 며느리가 드디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뭐야. 박 여사의 목소리가 복도가 떠나가라 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을 봐야 안다고 하죠. 박 여사는 지금 자기가 무슨 호랑이 굴에 손을 넣고 있는지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이 지수에게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내 개인 재산하고 주식 전부 당신 이름으로 돌렸어. 지수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민준이 펜을 쥐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회사하고 당신은 지켜야 하니까. 사인해. 지수가 서류에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손등의 상처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민호 그 자식이 회사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라고. 은행에 다 막아놨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금고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5부를 꺼냈죠. 붉은 봉투에 한 부씩 나눠 담아 가방에 차곡차곡 챙겼습니다. 같은 시각 유라는 다이아몬드 박힌 머리 장식을 빌려와 거울 앞에서 써보고 있었습니다. 강철의 협박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면서도 겉으로는 완벽한 안주인 행세를 했죠. 내일 모레면 다 끝나. 조금만 버티면 돼. 유라가 거울 속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파티 전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누구 명의인지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하나 꺼냈습니다. 강철의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보냈죠. 내일 밤 강남 호텔룸에서 건물 담보대출금이 현금으로 전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를 받은 강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2년이나 몰래 돈을 빼돌려 튀려고. 강철은 유라가 자기를 따돌리고 도망치려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강철이 쇠파이프를 챙겨 들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고. 그 잔치상 내가 엎어주마. 드디어 파티 당일 오후가 밝았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직원들의 인사를 받으며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에 올라타 서로를 바라보았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저 집안하고는 이제 영영 끝이야. 지수가 손을 내밀자 민준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자. 호텔 연회장에는 얼음 조각상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와 유라 부부가 단상 위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혔죠. 수십 명의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악 사중주 연주가 우아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화려한 연회장 한 구석. 지수가 검은 앞치마를 두른 채 서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객들의 코트를 받아 옷걸이에 걸었죠. 지수의 표정은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민주는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동생 민호가 하객들에게 외제차 열쇠를 흔들어 보이며 거들먹거리고 있었죠. 이거 얼마짜린 줄 알아? 다들 부럽지. 민주는 그 꼴을 말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연회장 화면을 맡은 직원이 지수가 건넨 작은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신호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손가락을 까딱였죠. 밤 7시 정각. 호텔 로비의 커다란 회전문이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검은 점퍼를 걸친 강철이 살기 어린 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시퍼런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보안 요원들이 황급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함부로 들어와요. 멈추세요. 강철이 쇠파이프를 휘둘러 요원들을 밀쳐냈습니다. 그러고는 묵직한 연회장 나무 문을 발로 콱 걷어찼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수가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가방에서 붉은 봉투 5개를 꺼내 들었죠. 핀 조명이 떨어지는 단상을 향해 지수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 검은 정장의 여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강철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들어서자 하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자가 넘어지고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 아수라장을 가로질러 지수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지수는 마이크 스탠드를 빼들고 음향 볼륨을 끝까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연회장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수가 좌중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의 모든 인연을 끊겠습니다. 한 푼도 더는 보태지 않을 거예요. 박 여사가 단상으로 달려나오며 악을 썼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무슨 망신을 주려고 이래. 지수가 화면 담당 직원에게 살짝 고갯짓을 했습니다. 순간 대형 화면에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상계단에서 유라가 강철에게 피 묻은 손도장을 찍어주는 장면이었죠. 하객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저게 누구야? 둘째 며느리 아니야. 저 남자는 또 누구고 무슨 사이길래 손도장을 찍어.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지수가 손에 들고 있던 붉은 봉투 5개를 식탁 위로 확 흩뿌렸습니다. 봉투에서 종이들이 펄럭이며 쏟아졌죠. 박 여사가 떨어진 종이를 무심코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친자, 불일치율 99.9%. 박 여사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도윤이가, 우리 장손이. 박 여사가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때 유라가 짐승 같은 괴성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다 가짜야. 거짓말이라고. 유라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떨어진 종이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 입에 우겨넣고 삼키려 발악했죠. 민호가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종이 조각 하나를 빼앗았습니다. 찢어진 글자를 맞춰 읽어내려간 민호의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네가 나를 속였어. 도윤이가 내 새끼가 아니라고. 민호가 유라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더러운 년아,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그 순간 강철이 단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민호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 쓰러뜨리고는 유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약속한 돈 어디 있어? 건물 내놔. 강철이 유라를 흔들어대며 포효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테이블이 엎어지고 샴페인 잔이 깨지고
음식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그 틈에 어디서 알았는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속아 남의 핏줄에 전 재산을 갖다 바쳤다. 그 충격을 박 여사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내 건물, 내 100억이. 박 여사가 피눈물을 흘리며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대로 얼음 조각상 위로 쿵 쓰러졌죠. 입가에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이 그런 어머니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배인 불러서 구급차나 부르세요. 민준은 단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차갑죠. 하지만 그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연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붉은 레이저가 강철의 가슴을 겨눴습니다. 흉기 버리고 손머리 위로 올려 강철이 끝까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버텼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전기 충격기가 발사됐습니다. 강철이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바닥에 고꾸라졌죠. 경찰이 강철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가 끌려가는 강철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 가지마. 너 없으면 나 어떡해. 그 모습에 눈이 돌아간 민호가 웨딩 케이크를 통째로 집어 던졌습니다. 크림 범벅이 된 유라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박 여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죠. 하객들은 혀를 끌끌 차며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런 막장이 다 있나?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천벌 받은 거지. 민호는 텅 빈 연회장에서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허공에 대고 소리만 질렀습니다. 지수가 크림을 뒤집어 쓴 유라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유라의 귓가에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남눈에 피눈물 나게 한가? 감옥에서 톡톡히 치르고 나와. 유라가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민준이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지수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가자. 이제 다 끝났어. 두 사람은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첫 화면에 자극적인 기사가 1위에 올랐습니다. 가짜 핏줄로 강남 100억 건물주가 들통났다는 내용이었죠.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겨우 정신을 차린 박 여사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혈관이 터져 몸 한쪽을 영영 못 쓰게 됐다는 거였죠. 손가락 하나 마음대로 까딱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민호는 곧장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라와의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는 서류를 접수했죠. 집에 돌아와서는 유라의 옷가지를 죄다 길거리에 내던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유라에게 돈을 떼인 사채업자들이 병원까지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가 누워있는 병실의 링거거리를 발로 걷어차며 행패를 부렸죠. 돈 내놔. 누가 갚든 빚은 갚아야 할 거 아니야. 경비원들이 달려와 그자들을 끌어냈습니다. 박 여사의 무리한 세금 회피에 유라의 사채빚까지 뒤엉켰습니다. 100억짜리 건물에는 빨간 딱지가 줄줄이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 부부는 집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시댁의 몰락 소식이 흘러나왔죠. 지수가 커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자유로워진 거지. 민준이 잔을 맞부딪혔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우리 인생만 살자. 두 사람은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묵은 체증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파티장 사건이 있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기자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강남의 한 비즈니스 클럽 룸이었죠. 잠시 후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알아주는 유통대기업 성진그룹의 최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수석 비서들을 줄줄이 거느리고 말이죠. 최 회장이 지수 부부와 굳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윤 대표 오랜만이요. 최 회장이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해 전에 내가 단가 좀 깎아달라고 했을 때 끝까지 거절하셨지. 그때 그 고든 모습을 잊지 못해요. 지수가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품질로 거짓말을 하면 결국 다 들통나니까요. 지수가 태블릿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제 수입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려고 합니다. 자연에서 그대로 썩어 없어지는 친환경 소재요. 지수의 설명이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집안에 그런 풍파를 겪고도 회사 자금은 한 푼도 안 새나갔다고 들었소. 그 배짱이 마음에 드는구먼. 최 회장이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50억 넣겠소. 우리 마트에는 윤 대표 물건만 독점으로 깔고. 최 회장이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시원하게 사인을 했습니다. 지수와 민준이 서로를 마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기나긴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이 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투자금으로 지수 부부는 번듯한 공장을 세웠습니다. 낡은 사무실을 정리하고 판교의 최신 벤처타워로 통째로 옮겼죠.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갔습니다. 지수는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외부인은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교외의 고급 주택이었죠. 이삿짐을 다 정리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넓은 정원에서 두 딸이 큰 개와 함께 원반을 던지며 뛰놀았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테라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죠. 지수가 민준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나 요즘 잠을 푹 자. 그 집살이 하면서 10년 동안 못 자던 잠을. 민준이 지수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고생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햇살이 두 사람 위로 따사롭게 쏟아졌습니다. 회사 소식도 연일 좋았습니다. 새로 내놓은 친환경 포장재가 성진 마트에 깔리자마자 동이 났습니다. 첫 주 주문 물량이 바닥나면서 공장이 밤낮 없이 돌아갔죠. 직원들은 신이 났습니다. 지수 부부가 성과급을 투명하게 나눠주니 일할 맛이 났던 거죠. 회사 매출은 1년 새 3배 넘게 치솟았습니다. 지수는 고생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모두 제주도로 초대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빌려 5성급 리조트로 떠났죠.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수의 이름은 업계에 쫙 퍼졌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으로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했죠. 화보 촬영장에서 지수는 새하얀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포즈를 취했습니다. 스태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도 든든한 동반자로서 강연 무대에 섰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결국은 이긴다는 이야기에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부부의 인생에 봄날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큰딸 수아는 피아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방과 후면 늦은 밤까지 학원에서 건반을 두드렸죠. 전국 콩쿠르를 준비하느라 손끝이 부르틀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수아의 무대 의상을 직접 골랐습니다. 우리 딸 이거 입으면 공주님 같겠다. 지수가 수아의 정수리에 입을 맞췄습니다. 수아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꼭 1등 할 거야.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만하면 정말 더 바랄 게 없는 삶이었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행복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하고요.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그랜드 피아노 앞에 수아가 앉았습니다.
대회에서 칠곡의 가장 높은 부분을 연주하기 시작했죠.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소파에 앉아 흐뭇하게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힘차게 건반을 누르던 수아의 손가락이 뚝 멈췄습니다. 마치 누가 손을 묶어버린 것처럼요. 수아야. 지수가 의아한 표정으로 딸을 불렀습니다. 수아의 코에서 검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새하얀 건반 위로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엄마. 수아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픽 쓰러졌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경련을 일으켰죠. 지수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박살났습니다. 수아야. 수아야, 정신 차려. 지수가 피아노 앞으로 달려가 피투성이가 된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빨리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애가. 수아의 숨소리가 점점 가빠졌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축 늘어져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지수가 딸을 끌어안은 채 절규했습니다. 안 돼, 수아야. 엄마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따뜻하던 봄날 같던 거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균 하나 없는 무균실에 홀로 격리됐습니다. 앙상해진 팔과 목에 수많은 주삿바늘이 꽂혔죠. 고통스러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온갖 검사를 마친 담당 교수가 지수 부부를 좁은 면담실로 불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죠. 교수가 모니터에 사진을 띄우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셔야겠습니다. 지수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우리 수아, 어디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교수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사례가 거의 없는 희귀한 병입니다. 몸속 핏줄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죠. 민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쳐요? 약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병을 잡을 약이 아직 없습니다. 이대로면 한 달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지수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으로 제 가슴을 쾅쾅 쳤죠. 한 달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딸이 멀쩡하게 피아노를 쳤는데 민준이 아내를 끌어안고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민준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해외 논문을 밤새 번역하고 전 세계 병원에 메일을 보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부부가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이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법무팀장의 얼굴이 사색이었죠. 태산 케미컬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기술을 훔쳤다면서 500억을 물어내라고요. 지수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업계 1위라는 거대 기업이 작정하고 칼을 빼든 거였습니다. 태산이 미리 짜놓은 가짜 증거 때문에 법원이 곧장 공장을 멈추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 전체에 비상이 걸렸죠. 공장 라인의 전원이 강제로 내려갔습니다. 일하던 직원들이 영문도 모른 채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영상이 지수의 휴대전화로 전송됐죠. 거래은행들이 일제히 등을 돌렸습니다. 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회사 계좌를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납품 날짜를 못 맞추자 마트마다 위약금 청구서를 팩스로 쏟아냈죠. 회사를 세운 이래 최악의 위기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산이 돈을 주고 산 시위대가 병원 앞까지 몰려왔습니다. 기술 도둑을 처벌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로 떠들어댔죠. 성진그룹의 최 회장마저 발을 뺐습니다.
회사 이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투자금 집행을 무기한 미룬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지수 부부는 사방이 막힌 채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회사가 줄줄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집이며 남은 재산이며 보험까지 죄다 담보로 내놓으려 은행을 돌았죠. 하지만 어디서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태산에서 보낸 산업 스파이까지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인 척 무균실 근처까지 접근해 부부를 감시했죠.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헐떡이는 수아. 지수가 병원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이런 일이 한꺼번에.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산 케미컬의 전무가 검은 세단을 타고 병원 지하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지수를 한쪽 구석 다방으로 불러냈죠. 전무가 다리를 꼬며 거만하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 대표,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지 않소? 소송 취하해드리고 따님 치료비도 대드리겠소. 전무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대신 회사 경영권하고 그 기술 우리한테 10억에 넘기시오. 여기 사인만 하면 돼요. 지수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딸은 죽어가고 회사는 부서지는 마당이었죠.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빈칸에 이름을 적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그 순간 주차장을 뛰어내려온 민준이 지수의 손을 콱 잡았습니다. 안 돼. 민준이 펜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는 종이를 박박 찢어버렸습니다. 찢긴 조각이 허공에 흩날렸죠. 민준이 전무의 멱살을 움켜쥐고 차창에 밀어붙였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아.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런 짓을 해. 전무가 당황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이거 나요. 폭행으로 고소할 거요. 민준이 손을 놓으며 지수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회사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테니까 당신은 수아만 봐. 수아 살릴 약만 찾으라고. 지수가 남편의 단단한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곧게 섰죠. 지수가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구두로 짓밟았습니다. 두고 보세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니까. 지수가 전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수는 눈물을 닦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수가 어렵던 시절 아무 데가 없이 손을 내밀어 도왔던 사람들, 전국에 흩어진 작은 하청업체 대표들의 연락처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회사와 가정이 벼랑 끝에 몰린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태산 케미컬에서 쫓겨난 직원 명단을 밤낮 없이 뒤졌죠. 그러다 부당하게 잘린 핵심 연구원의 시골집을 알아냈습니다. 민주는 그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비를 맞아가며 버텼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우리 회사 직원들 다 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연구원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회사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요. 연구원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를 민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태산 회장이 직접 기술을 빼오라고 지시한 녹음이요. 이거면 될 거요. 민준이 그 장치를 받아들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수의 다급한 연락을 받은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30곳 넘는 작은 하청업체 대표들이었죠. 그들이 일제히 트럭을 몰고 지수의 본사 앞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대표들이 차에서 내려 통장 뭉치를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윤 대표, 우리가 어려울 때 당신이 집까지 팔아서 우리 대금 먼저 챙겨줬잖소? 머리가 희끗한 대표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차례요. 얼마 안 되지만 십시일반 모았소이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다들 형편도 어려우신데.
무슨 소리?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지. 또 다른 대표가 너털 웃음을 지으며 지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각박하다 해도 이런 정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민주는 확보한 녹음을 복사해 여러 언론사 기자들에게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법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태산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죠. 결정적인 증거가 뉴스로 터지자 여론이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태산 본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물건 안 사겠다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죠. 법원도 더는 태산 편을 들 수 없었습니다. 공장을 멈추라던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소송을 내던졌습니다. 하청업체 대표들이 또 한 번 발벗고 나섰습니다. 공장이 멈춰 밀린 납품 물량을 대신 채워주겠다는 거였죠. 자기들 공장 라인까지 24시간 돌려가며 물건을 마트로 실어 날랐습니다. 한편 매일 밤 해외 병원에 전화를 돌리던 지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발을 뺐던 성진그룹의 최 회장이었죠. 사실 최 회장은 그날 이후 단 하루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사들 등살에 떠밀려 투자를 미루긴 했지만 정직한 윤 대표를 외면했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던 거죠. 태산의 만행이 뉴스로 터지자 최 회장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보고 흔들렸어. 윤 대표 같은 사람을 버리면 내가 무슨 사업가야. 최 회장이 직접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대표 정말 미안하오. 내가 비겁했소. 따님 일은 내 모든 걸 걸고 돕겠소.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가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소. 이번엔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갈 테니까. 최 회장이 미국 큰 병원의 수석 연구원과 연결되는 화상 통화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평소 막대한 돈을 기부해온 의료재단, 그 인맥을 총동원한 겁니다. 수아가 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기적의 신약, 그 첫 번째 아시아 환자로 특별히 뽑혔습니다. 지수가 휴대전화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송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민준이 공장을 다시 돌리는 동안이었습니다. 지수는 응급 장비를 갖춘 비행기 한 대를 빌렸습니다. 수아는 무균 캡슐에 들어간 채 활주로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수가 딸의 손을 꼭 잡고 미국으로 떠났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수아는 곧장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12시간에 걸친 큰 수술과 함께 기적의 약이 수아의 몸에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수술실 앞 차가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죠. 하느님, 우리 수아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아 몸속의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에 발그레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산소 마스크를 벗은 수아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수아가 지수를 향해 힘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지수가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죠. 지수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같은 시각 한국의 남은 민준도 승전보를 울렸습니다. 태산이 거꾸로 당하는 재판이 열린 거죠. 민준은 태산 대표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걸 완벽하게 밝혀냈습니다. 법원은 태산의 철퇴를 내렸습니다. 지수 회사에 500억을 물어주라는 판결과 함께 태산 회장이 법정에서 수갑을 찼죠. 한 달 뒤였습니다. 다 나았다는 판정을 받은 수아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 인천공항 입국장 문을 나섰죠. 문이 열리자 함성이 터졌습니다. 민준과 둘째 딸
그리고 수백 명의 하청업체 직원들 모두 환영 플래카드를 들고 꽃가루를 뿌렸습니다. 수아 양 환영합니다. 윤 대표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수 부부가 다시 하나로 뭉친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모두가 웃고 또 울었죠. 이튿날 지수는 큰 강당의 하청업체 대표들을 모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종이 한 장에 사인을 했죠. 저를 살려주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회사가 버는 돈의 30%를 해마다 이분들과 영원히 나누겠습니다.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를 타고 전국에 퍼졌습니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기업이라며 칭찬이 자자했죠. 지수의 회사는 단숨에 온 국민이 아끼는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수아가 건강하게 돌아오고 회사가 다시 일어선 뒤 한 해가 또 저물었습니다. 서초동 법원 앞이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유라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을 속이고 가짜 서류를 꾸민 죄로 실형을 살러가는 길이었죠. 뒤이어 강철도 끌려 나왔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죠. 강철이 교도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발버둥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 새끼 찾으려고 한 거잖아. 박 여사의 무리한 빚과 세금 때문에 100억짜리 강남 건물에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결국 법원 경매로 넘어갔죠. 그 건물을 누가 사갔을까요? 바로 지수의 회사였습니다. 지수의 그룹이 막강한 자금력으로 그 건물을 단숨에 사들였습니다.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친환경 브랜드 매장 겸 새 사옥으로 번듯하게 올렸죠. 자기를 그토록 짓밟던 시댁의 건물이 지수의 것이 된 겁니다. 시동생 민호의 신세는 처참했습니다. 스포츠카마저 압류당하고 술독에 빠져 살았죠. 기차역 지하도를 떠돌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박 여사는 더 비참했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온몸이 마비된 채 누워만 있었죠.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 여사가 병실 낡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올해를 빛낸 경제인 상을 받는 지수 부부가 나왔죠. 트로피를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초점 없는 눈으로 그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입이 돌아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박 여사가 제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끄끄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간병인이 신경질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또 왜 그래요? 시끄럽게. 간병인이 텔레비전 코드를 쑥 뽑아버렸습니다. 화면이 까맣게 꺼졌습니다. 박 여사의 눈가에서 마른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렇게 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아가 어느덧 20이 훌쩍 넘어 어엿한 어른이 된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의대생이 된 수아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엄마 지수가 새로 세운 난치병 어린이 희망재단. 그 재단 병원의 개원식이었죠. 수아가 100억 원이라고 적힌 큼지막한 기부금 판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처럼 아픈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수아가 취재진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수의 회사는 어느새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대 기업이 됐습니다. 민준이 맨 앞줄에서 아내와 딸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죠. 같은 시각 형기를 마친 유라는 어디 있었을까요?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고 머리가 하얗게 센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골목 낡은 국밥집 주방에서 쇠수세미로 불판을 박박 문지르고 있었죠. 그때 험상궂은 사내들이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야, 최유라. 옛날 그 건물 이자 아직도 안 갚았지. 사내 하나가 펄펄 끓는 국밥솥을 발로 걷어차 엎어버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유라의 다리로 튀었습니다. 아! 유라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사내의 구두를 붙잡고 매달렸죠.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쫓기듯 식당 뒷문으로 도망친 유라는 비 내리는 골목에 주저앉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린 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죠. 욕심이 부른 끝이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한편 요양원의 박 여사는 치매까지 깊어졌습니다. 복도를 배회하며 처음 보는 젊은 간호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내 건물 내놔. 우리 장손 건물 어디 갔어? 박 여사가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익숙한 듯 박 여사를 끌어다 휠체어에 묶었습니다. 박 여사의 떨리는 손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오래전 찍은 가짜 가족 사진이었죠. 사진이 차가운 바닥을 나뒹굴다 직원의 발에 짓밟혔습니다. 다시 개원식 단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수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수를 바라보았죠. 저는 한때 핏줄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줄 아는 사람들 틈에서 살았습니다. 지수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은 핏줄이 아니더군요. 힘들 때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준 사람들.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돈도 핏줄도 아닌 함께 버텨낸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였어요.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습니다. 지수 부부와 두 딸이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네 사람이 나란히 서서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죠. 행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지수 가족은 직접 차를 몰고 강남 한복판으로 나섰습니다. 우뚝 솟은 지수그룹의 새 사옥 앞을 천천히 지나갔죠. 지수가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때 자기를 그토록 모질게 짓밟던 시댁의 건물이 있던 자리. 이제는 자기 손으로 새로 세운 빛나는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따사로운 봄 햇살이 지수 가족이 탄 차를 눈부시게 비췄습니다. 차는 그 빛을 받으며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재단병원이 문을 연 지도 어느덧 5해가 흘렀습니다. 지수의 머리에도 희끗희끗 흰 서리가 내려앉았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지수에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지수 여사님 되시나요? 조심스럽고 가느다란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신지요? 저 도윤입니다. 큰어머니, 저 도윤이에요. 지수의 손에서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가짜 장손이라 불리며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있던 그 아이. 이제는 25살 청년이 되어 있었던 거죠. 네가 도윤이가 어떻게 내 번호를.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꼭 한번 뵙고 싶어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무릎 꿇고 사죄드리고 싶어요. 며칠 뒤 지수는 조용한 찻집에서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깡마른 몸에 허름한 점퍼를 입은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큰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수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앉아라.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보육원을 전전했어요. 친엄마는 감옥에 가고 길러주신 분은 저를 버렸으니까요. 도윤이 차마 지수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제 핏줄 때문에 큰어머니 댁이 그렇게 고생하신 거 다 압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왔어요.
지수가 한참을 말없이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른들 욕심에 이리저리 휘둘린 가엾은 아이일 뿐이었죠. 지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너 지금 뭐하고 사니? 도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야간에 공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서요. 왜 하필 사회복지사니?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뗐습니다. 저 같은 애들, 부모 없이 버려진 애들 손잡아주고 싶어서요. 저는 아무도 손 안 잡아줬거든요. 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죠. 큰어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도 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때는 큰어머니를 큰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 그건 진짜였나요? 지수가 도윤의 손을 가만히 맞잡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청년의 손이었습니다. 도윤아, 핏줄이 뭐가 중요하니? 내가 너를 안아줬으면 너는 내 식구야. 도윤이 끝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제 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였어요.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한 명 생겼다. 됐지. 찻집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도윤의 학비를 조용히 대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생색내지 않고 말이죠. 세월이 다시 흘러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재단병원 강당에 신입사회복지사들의 임용식이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도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신입 직원 대표로 인사말을 하게 된 거였죠. 객석 맨 앞줄에는 지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객석의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핏줄도 아닌데 아무 대가도 없이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람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도윤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수의 두 뺨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모두 따라 일어섰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한참 동안 이어졌습니다. 임용식이 끝난 뒤 지수와 도윤이 병원 정원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도윤아, 오늘 정말 멋졌다. 도윤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지수가 도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사람 인생이 참 모르는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더 큰 위로를 받았는걸. 저 멀리 병원 입구에 민준과 두 딸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그쪽을 바라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가자. 다들 너 기다린다.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지수가 도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봄볕이 두 사람의 등 뒤로 따뜻하게 쏟아졌습니다. 한때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칼날처럼 갈라졌던 인연들. 그 끝에서 지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을요. 벚꽃잎이 한방눈처럼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핏줄이라는 이름 하나에 매달려 며느리를 짐승처럼 부리고 가짜 장손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시어머니. 그 끝은 누구도 찾지 않는 차가운 요양원 병상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판 구덩이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죠.
반면 모진 서름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지수는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 힘들 때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준 사람들, 그리고 한때 비극의 한가운데 있던 가엾은 아이까지 품에 안으며 지수는 가장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데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마음만은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